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번 주 정례 브리핑 시간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방금 저희 의회 홍보팀장께서 설명 드리신 대로 일단은 어제 주례보고를 가졌습니다. 주례보고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여러 가지 사항 8개 안건에 대해서 저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좀 브리핑해 드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드릴 그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놔두신 것처럼 어제 총 8건의 그 보고 또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구리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 보고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었나요? 네. 요거는 벌써 한 두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2차 보존에 관한 그 예산 설명 드릴 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그 소상공인 예산과 관련돼서 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돈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신용 보증을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그 사업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해 주는데 그 보증할 수 있는 캐파는 각 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에 근거해서 한다고 설명드렸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각 그 기초자치단체별로 해당 시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차 보존, 그렇게 신용 보증 받은 데서 이자를 일부 보존해 준다거나 캐파를 늘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지금 되게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런 일들은 결국 구리시하고 누가 업무를 같이 하는 거냐면 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업무 협약을 맺는 것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현재 조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그 업무 협약 맺는 내용은 그 특례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인데요. 일단은 그 현재 출연 금액은 우리 시가 1억 5천을 출연해서 그 이제 우리 해당 우리 구리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그 보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핵심 내용은 큰 적이는 없었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설명 들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천을 출연해서 그러면은 15억의 보증 그 여력이 생겨나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그만큼을 우리 시 상공인들이 못했을 때, 다 찾아먹지 못했을 때 그러면 출연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협약상으로는 경기도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그건 보증재단에 다 귀속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출연한 자금만큼을 우리 시 내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보증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주지 않으면은 애써 시민의 세금을 출연해놓고 제대로 그 혜택도 못 보고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칠 방법은 없느냐는 의원님들의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시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랄까 이거는 전체 액수를 한꺼번에 출연하지 않고 단계별로 좀 끊어서 출연하겠다, 이제 그런 대책이었고, 그거는 아주 잘한 일이다라는 의원님들의 그 칭찬이 있었고요. 이제 하나 더 이후에 향후의 추진 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그 의회 보고한 이후에 협약을 맺을 수 있는데, 현재 그 조례에는 의회의 보고라 함은 본회의 보고, 위원회 보고, 그리고 주례회의에서의 보고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하루빨리 이 협약을 맺어서 준비해야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주례보고에서 보고한 것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가름하고, 해당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빨리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른 하여튼 7월 하반기 시작되자마자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이 평생학습과의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이미 브리핑 시간에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구리시의 K4 시민축구단, K4 축구단을 창단하겠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K4 축구단과 관련된 각종 예산을 추경안에 계상했었고 당시에 우리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근거가 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에서 편성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했었고 그 이후에 그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특별 지시로 논리 정연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국장들에게 그 삭감의 이유가 논리 정당한지 안 한지도 의장으로서 따져 물은 바 있었던 그 사항인데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는 구리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조례는 총 6개 조항으로 된 아주 단출한 조례안이었습니다. 1조 목적 있고요. 2조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서 구리시민축구단, 조례 제명이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고 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리시민축구단이란 구리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3조에는 시민축구단 지원 해가지고 시장이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민축구단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요. 총 6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단 기본재산, 두 번째 시민축구단 운영비, 그리고 가로 열고 운영비는 인건비, 대출전비, 축구협회 가입비, 창단 자본금, 연회비 등을 포함한다. 3호 시민축구단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4호 각종 국내 국제 운동 경기대회 개최비와 참가비, 5호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 교실의 운영비, 6호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이제 4조에는 사용료 면제 해가지고 시장이 주민 편의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이 경우는 뭐냐면은 시민축구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겠다. 그다음에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면제하고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 시설 내 거기에는 그 운영 사용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5조의 경기장 사용 해가지고 있고요. 6조의 보고 및 감사.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조례안을 만들어 왔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단 지금 이 지원 조례를 만든 건 시장의 공약 사업인 K4 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조례 제명이 구리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해서 시민축구단하고 K4 프로축구단하고 이게 등치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면 나 축구 좋아하고 축구 좀 잘하니까 나도 거기 가서 같이 할 수 있겠네라고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제 내용은 K4라고 해서 프로축구단 1부, 2부, 3부, 4부 하듯이 이런 절차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대한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록 시장의 공약 사업이긴 한데 실제 시민들이 이 K4 프로축구단이라는 것 사실은 저도 의원 되고 나서 K4가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일부 그 K1 프로축구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체계 자체를 시민들이
K3, K2, K4, K5 이런 거 있는 거조차 모르고, 그리고 그 K4 프로축구단이 가지는 어떤 그 시민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의미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알리는 절차조차 없이 이렇게 그냥 급속도로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더 이제 그 기본적인 관점의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이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K4 프로축구단을 상장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주민 편익 시설 내에 있는 축구장, 인조단지 구장으로 되어 있는 그 축구장을 K4 축구단의 연고지 구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체육회 시설도 왕숙체육공원으로 옮기고 거기에 K4 축구단을 집어넣겠다고 한 건데, 1차적인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은 지금 그 주민 편익 시설 내 축구장 등은 우리 원래 소각장 지을 때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소각장으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 시설을 이런 방식으로 K4 프로축구단에게 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 두 번째는 그 시설 또한 현재 축구장에서는 우리 구리시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축구 동호인들이 그 축구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전속적으로 K4에게 줬을 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어찌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왕숙구장도 있고 저 우리 흔히 말하는 LG구장이라고 하고 있는 시민 그 운동장, 축구장이 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축구장의 캐파가 작아서 생활 축구인들이 제대로 된 축구를 즐기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K4 축구단이 가져가는 양만큼의 구장 점유가 빠지고 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대책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각종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거기 있는 것처럼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뭘로 설명을 드렸었냐면, 브리핑해 드렸냐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으로 해서 6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숙체육공원, 지금 그때 17면이었나요? 17면인가 있던 것에 사면을 실내 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지난주 주례보고에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그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 해가지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저 여러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주례보고 설명 순서에 보시면 어제 설명한 안건의 제목이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내용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들은 똑같습니다. 당초 거기에 있는 23면이네요. 총 저희가 공공 테니스장으로 가지고 있는 게 23면입니다. 17면을 왕숙체육공원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6면은 우리 주민 편익시설, 아까 말한 K4가 쓰겠다는 축구장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서 총 23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것 중 17면 중에 4면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45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로 하겠다. 연면적은 2,700제곱으로 지상 1층으로 해서 코트 4면에 말하자면 지붕을 씌우는 실내 코트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그 사업비가 시비를 나누는데 2023년에는 4억, 2021년에 21억, 2025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일단 지난번 그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설명 들을 때 똑같은 질문들은 문제의식은 공히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의 살림이 풍족하고 여건이 좋아서 모든 운동구장을 우천시에도 할 수 있게 시설을 해주면 모든 시민들이 다 만족하실 텐데, 과연 지금 45억 정도 드는 비용을 가지고 이 우선적으로 테니스장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등등 그간의 추진 계획을 쫙 하다 보니까 작년 2022년 10월에 추진 계획에
방침을 받았다. 왜 그랬느냐? 시장 공약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에도 형평의 문제, 또 실제 이런 문제들 우리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 문제 등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안건과 관련한 또 다른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인데 최초에 지금 건립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속비 승인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게 맞느냐? 이런 류의 승인안을 받아본 적이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전에 8년 의원 생활을 하고 지금 9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처음 받아본 거다. 왜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또 하나는 의회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요구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사업 계속비 승인안이든 뭐가 되려면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지난주에 설명해서 이번 1차 정리회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겠다고 해놓고 동시에 계속비 승인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건을 올리는 게 프로세스상 맞겠느냐. 그리고 계속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통상적으로 계속비를 왜 세우느냐. 오늘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해봤어요. 계속비 언제 세우느냐. 통상적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단년도에 끝나거나 2, 3년도에 끝나거나 일단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업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을 2월시켜야 되고 그걸 우리가 명시월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명시월이 끝난 다음에도 안 끝나면 그게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단연도에 이걸 세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연. 예를 들면 국도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도비가 연부액으로 주게 되겠다. 3개년 또는 4개년도에 이렇게 주겠다면 그걸 계속비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건 100% 시비로 하는 40억 정도 되는 자본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걸 계속비로 승인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등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게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 구리시 캠핑장을 현재 그 주민 편익시설, 축구장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테니스장 옆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캠핑장은 현재 시가 건립을 해서 구리 도시공사에 관리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그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의회 본회의장에 올렸다가 몇 가지 문제가 되게 돼서 유보했다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게 통과를 시킨 사항이었고요. 이제 그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는 조례 개정, 일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요금을 좀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행 그 시설의 요금은 성수기 7, 8월에 사용 기준으로 해서 25,000원, 그다음에 평일날은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금액을 성수기에는 3만 원으로, 그다음에 여기에는 24,000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25,000원 하던 거를 3만 원으로, 그다음에 2만 원 하던 걸 24,000원, 그러니까 평균 20%의 그 캠핑장 사용료를 올리겠다는, 이제 올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도내 각 곳에 있는 그 캠핑장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요금을 파악해봤더니 저희 구리시의 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접근성 문제,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좀 더 자연이 수려한 곳으로 가려는 캠핑족과 접근성이 뛰어나서 하루 저녁을 그냥 이렇게 놀고 가려는 캠핑 인구들이 존재하는데 구리시의 입장은 뭐 자연이 수려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접근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서 비교적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요금이 무척 상대적으로 낮아서 다른 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 이제 그랬을 때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부담 문제를 이제 의회가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20%를 올리는 대신에 그동안은 구리 시민들에 대한 할인율이 20%였습니다. 그걸 할인율을 30%로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는 1,000원의 인상 효과가 생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20% 할인해서 25,000원
2만 원 내리던 걸 3만 원에서 30% 할인을 하니까 2만 1,000원이 되는 꼴이 돼서 1,000원쯤의 증액 요인은 시민들에게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 도시공사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지 이런 곳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맞추려고 조례 핵심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리 시민들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사용하시던 요금에서 1,000원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 요구는 여하튼 이 시설은 우리가 어떤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월간 그 예약 그 사용 예약을 할 때 먼저 구리 시민들부터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반 타 지역 주민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번째 안건이 자동차 관리과에서 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동의안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구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10공영 공유주차장 해가지고 구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금 도시공사가 이게 올해 12월 31일부로 그동안 2년간 관리 대행 계약을 맺어놓고 있어서 현 관리 대행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연장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다시 관리 대행을 하시겠다는 그래서 그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공유 주차장에 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고 공유 주차장이 있는데 공유 주차장 중에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개 있습니다. 부양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공유 주차장하고 또 한 곳이 갈매동에 있는 국민 그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주차장과 현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뭐 공유 주차장에 관한 안내 등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요 관리 대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하나 있었냐면 이건 계속 검토 사항인데 요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근거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위탁하고 관리 대행의 차이가 뭔지, 그랬을 때 위탁하고 관리 대행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단점이 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료 받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서 혹시 대도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번째가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 공원 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체결 보고. 제목이 무척 어렵습니다. 차례차례 제목 가지고 풀어드리면 돌다리 가면 여울목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설명? 스타벅스 돌다리 사거리의 스타벅스 뒤쪽 편에 보면 공원 하나 있는데요. 그 여울목 공원입니다. 이 여울목 공원에 당초에 이제 이게 어느 사업하고 연관되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당초 계획할 때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 그 지금 복개해가지고 위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소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 지난 안승남 시장 시절에서는 생태하천 사업을 포기하고 거기를 공원화 사업으로, 그런데 하여튼 공원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차 공간은 없어지는 거니까 역시 여울목 공원에다가 주차 빌딩을 지어서 주차 건물을 지어서 그 복개천 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 소요를 감당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돌다리 526-2번지 1원에 있는 1923제곱미터의 부지에
이걸 도시계획에서는 이미 공원에서 주차 빌딩으로 바꾼 상태로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12,000해배 정도 되는 주차 빌딩을 지어서 그중 72.3%는 주차 공간으로, 나머지 27.7%는 근린 생활시설로. 이거는 주차장법에서 주차 빌딩을 지을 때 30% 미만에서는 30% 이하로는 근생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우리 어디입니까? 큰집 설렁탕 사거리에 있는 교문 주차 빌딩 같은 경우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차 규모가 200대가 되고요. 근데 이 사업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BTO 사업,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치파크. 그래서 공사 기간은 13개월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약 130억 정도 들어가고 정부 환수액으로 92억 정도가 되고 관리 운영은 20년에 갖춰서 사업 수익률은 4.58% 정도를. 그리고 현재 협약 내용으로 보면은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900원에 초과 10분당 300원, 그리고 월 정기는 10만 원으로 하는 것. 이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다음에 그게 취소돼서 거기에 공원화 사업 하면서 지난 2019년에 민간 제안하는 민간 주차 사업 BTO 사업으로 제안서를 접수했고요. 이거를 경기연구원에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고, 그다음에 계획을 보고하고 등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중간에 의회의 동의도 받았었고요. 지난 8대 의회에서. 그래서 쭉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현재 2021년 12월 달에 이제 협상 대상자가 아까 말한 사업 제안자인 리치파크라는 그런 회사가 사업 대상자로 지정이 통지됐고, 이제 그러면 그 회사하고 거기다가 BTO 사업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 이 계약서, 협약서를 맺느냐를 용역을 착수한 겁니다. 2022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그 용역을 착수해서 이제 최근에 그 용역 내용이 이제 결정되면서 지난 2023년 지난주 5월 11일 날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원안 의결돼서 이제 의회에 보고하고 그 회사하고 구리시가 협약안을 맺게 되는데 어제 저희들한테 준 요 두꺼운 책자가 협약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 정도 되는, 지금 앞뒷면 복사를 해서 주신 건데 요 정도 이렇게 몇 페이지일까요? 80페이지, 80쪽 되는 요게 구리시하고 그 민간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는, 그럼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이제 몇 가지 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은 뭐 이미 열차가 지나간 다음인데 이 BTO 사업에 대한 조금 그 우려 섞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O라는 게 수익형 민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어서 건설하고 소유권은 우리 구리시에다가 주고 일정 기간, 우리는 이제 그걸 20년 하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그 민간 사업자가 그 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자기네들이 투자한 수익을 얻어가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BTO는 통상적으로 이제 잘못하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사업 예측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반면에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그 수익이 안 나면 고스란히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그래서 이 BT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거나 기간시설을 만들어줄 때 일단 우리 예산으로 하기가 힘든 사업이면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까 고수익 부분은 인정해주면서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가 담보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민자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가
일정 이용률이 안 나와서 수익이 안 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뭐 이런 것까지를 협약 안에 다 넣는데 비교적 이 주차장 사업은 그럴 위험성이 별로 없다. 더군다나 기자님들 구리시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여울목 공원에 만약에 주차장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그 돌다리 사거리 일대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거기는 1차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주차도 주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전체 면적의 30%를 근생시설로 쓸 수 있는데 거긴 그야말로 A급 상권 아닙니까? 바로 돌다리 사거리하고 연접해 있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은 적고 수익은 보장되는 사업인데 이걸 왜 BTO 사업으로 했을까라는 이제 구대의회의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미 전임 시장 시절 전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동의 절차를 거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저희 구대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지 말고 구리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했다면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업비가 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의 구리도시공사의 자본금 수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랬다라면은 안정적인 도시공사의 운영 주요 재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민간에 했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BTO 사업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자기네들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주차 요금 인상 부분이 이제 계속 20년간 발생할 것이다.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 물가 인상률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협약서 내에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는 안 되도록 할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근생시설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게 그래서 과도한 인상 요인은 없도록 관리하겠다 등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우려도 전달을 했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차 빌딩은 현재 그 인창천 상부에 있는 복개된 그 주차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차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곳의 대체 사업인데 만에 하나 이 민간 사업자가 그 주차 빌딩의 근생 시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주차 소요가 생기는 업종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스크린 골프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유통종합시장 그 엘마트에게 해주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제 전대 또는 뭐 이런 방식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은 전적으로 주차 수요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스크린 골프 이용자들이 전부 자기 차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그 주차 빌딩이 소화해내려는 그 인근의 주차 소요보다는 근생 시설에 들어온 업체의 주차 소요가 발생할 요소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의견 제시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공원 녹지가에서 두 건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장자호수 생태공원 4단계 공원 조성 계획 실시 설계 용역 보고 장자호수 공원 생태공원 확장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어제 순서는 7번, 8번으로 했는데 저는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자호수 생태공원은 이제 당초 구성할 때에서 계속 확장 사업으로 확장 사업이 1차, 2차, 3차에서 지금 이제 4차 사업을 3차까지는 준공이 됐고 4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계속비로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이 확장 사업은 당초에는 2015년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해서 4차 사업을 해서 그 확장 사업을 다 해갔다고 했는데 이게 2027년까지 기간이 조금 연장돼야 되겠다. 기간 연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그 사업비가 당초에는 5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정했는데 230억 정도가 증액돼서 751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요인 이걸 반영해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처럼 보통은 계속비 변경, 계속비 승인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실내 테니스장은 처음 만들 때 계속비 승인안으로 가져오니까 이제 의회가 좀 이상하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231억 정도의 그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일단은 토지 보상비가 당초에 비해서 한 144억 정도 늘어났고 공사비가 한 75억 정도 늘어났고 오히려 설계하면서는 이게 조정하면서 설계비는 좀 줄었는데 그다음에 부담금, 농지나 산지 거기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한 14억 정도 늘어서 총 한 230억 정도의 예산 변경 소요가 생겼다. 뭐 등등의 얘기였습니다. 일단 모든 의원님들이 당초 계획됐던 장자 호수 생태공원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었고 계속비 변경에 있어서도 피치 못할 사안으로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잘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그 완성된 생태 호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제 그 4단계 사업의 공원 조성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 앞두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제목이 뭐냐면은 장자호수 생태공원 4단계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 설계 용역 해가지고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중간 과정으로 용역비가 한 5억 5천 정도 들어가는 용역이고요. 용역사는 KG 엔지니어링하고 경호 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해서 수행하고 있어서 그동안 용역 착수 보고에 있고 시민 의견 설문조사도 있고 중간 보고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2004월에 4단계 사업은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쫙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4-1단계, 4-2단계, 4-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 핵심 내용은 그냥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도면을 좀 멀지만 보여드리면 요 장자호수공원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은 요 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북단 쪽에 북쪽 편에서 단계적으로 늘려간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저쪽 우리 그 작년에 정원 박람회 했던 이제 그쪽을 한 거고 이번 4단계는 남단 부분 현재는 그 호수 그 저 제방 위로 그냥 그 이 산책로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요런 계획으로 지금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일부분 4-1단계 여기하고 여기는 4-1단계 구역으로 자르고 중간에 4-2 구역은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4-3 구역은 여기서 하겠다.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요 4-3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혹시 기자님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저기 반려견 놀이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요 계획에 의하면 반려견 놀이터는 좀 더 하단부 쪽으로 공원 하단부 쪽으로 이전해서 거기 센터까지 지어지는 장기 계획으로 됐는데 그건 이제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과 연계돼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선 공원 녹지가에서 할 수 있는 1단계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간 2단계 사업하고 산업지원과와 연계지어서 3단계 사업을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나눠서 하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또는 시민적 관점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제 의원님들이 그래서 어제 주례보고가 한 4시 반 넘어서 끝났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 게 좋으냐, 보행로를 어디에 두는 게 좋으냐,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또 요 계획 중에 일부는 여기에 수변 무대를 공연 무대를 설치하겠다는데 이 무대의 기능을 기존의 장자호수공원에 있는 무대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좋으냐,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 게 좋으냐, 주민들의 접근성은 어떻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후에 어제 용역사 담당 이사님도 오시고 공원녹지과장 오셔서 혹시 계획에 일부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장자호수공원은 이제 4단계가 끝나면 일단 완결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그
구리시의 남측 부면에 가장 좋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그 총 8개 건에 대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요거부터 받고 이제 그다음 현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제 설명과 관련해서 뭐 집행부하고 저희가 뭐 의견이 갈리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그 테니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의견들이 좀 나뉘었었고 나머지는 뭐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제 나중에 기사 쓰실 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거는 끝났고요. 오늘 이제 뭐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나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브리핑 시간에 보고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전 브리핑 시간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농수산물공사에 감사를 해서 공사가 아니고 저 수택 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택 2구역하고 인창 C구역에 실태 점검을 해서 뭐 일부분은 뭐 경찰서에 고발한 건도 있고 이러지 않느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요구를 해서 보고를 받았고 당시 보고 받을 때 이게 일부는 경찰서에 고발된 건도 있고 하니까 뭐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대체 제목만으로라도 뭐가 점검돼서 뭐가 지적됐는지는 의회 보고 가능하냐 그랬더니 당시 담당 과장이 가능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공문으로 의장이 서명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시에서 구리시의회 의회 사무과 호와 관련하여 시의회 요구 자료, 수택 2구역 및 인창 C구역 등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세부 내역에 더하여 자료 제출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불가 이유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해서 자료를 이렇게 공문으로 왔어요. 왜 그날 담당 과장은 왜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지 모르겠고 이후에 따져보겠고 결국 뭐 구리시장 명의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시장이 안 된다고 한 거겠죠. 일단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역시 이 부분이 조사의 한계를 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의장 자리도 마련해 놓고 들어가서 행조특위위원장님이 발언도 시켜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격려 방문한 거 딱 1회를 빼고는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제출받지 못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감장에 가가지고 담당 부서장 또는 국장들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좀 청취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지 못한 부분은 이후에 행감을 통해서 조금 더 하겠다. 이제 하나 더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무 담당 과장이 의회에 와서 이건 커다란 문제 없어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공문으로 자료 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의회에서 의정 간담회를 약 한 35개 단체하고 해서 그 의정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 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의정 간담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전부 다 속기를 합니다. 속기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중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뭐 이런 것들 중에 의회가 할 일은 의회가 하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 대해서 조치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24일 날 그동안 했던 8개 단체의 건의사항 107건에 대해서
반영 여부 및 주간 보소 검토 의견을 보내달라. 그다음 3월 20 저희 그다음에는 3월 10일에 이거는 이제 2월 13일 날 그렇게 했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의정 간담회 해가지고 저희가 3월 13일 날 3월 10일 날 같은 그런 조치 계획을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2번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월 24일까지 조치해 주세요. 두 번째 거는 3월 24일까지 조치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5월 16일까지 오늘 5월 17일이죠.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서명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구리시의 의정간담회 1, 2차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 여부 및 주간부서 검토 의견을 5월 24일까지 의회에도 보내달라는 재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쓰시지만 우려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업하고 협조하기보다 서로 대립하고 이러면 협치가 안 되고 이러면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의회가 지난 주 일요일 날도 이제 제가 그 축구협회 협회장기 대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협회장님께서 대회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축구인들의 염원인 K4를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가 당리당략에 의거해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고 있다. 이유가 예산과 조례를 같이 올려서 순서가 틀렸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축사로 가면은 덕담만 하고 옵니다. 보셨겠지만 덕담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나가서 바로 잡고 왔습니다. 첫째, 지난 1차 추경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당리당략이라고 했다면 그야말로 그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거부를 하셨어야 옳은데 의원 예결특위에서는 다 개수 조정해서 삭감해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예산과 조례를 같이 올리셨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어제 주례보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하자고 하면서 의회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전달되는 또는 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런 시민사회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대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협치할 겁니다. 왜요? 의회의 존재 이유도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시민의 대의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상응한 만큼 의회의 진정성 있는 이런 대응에 제대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착잡합니다. 제가 오늘 결제한 서류 중에 하나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비 구리시의회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이런 계획을 결제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각 기관에 대해서 지금 청렴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쯤 되면은 전부 발표를 하는데 이 기초의회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는 지난 3년 전에 2020년에 청렴도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때 제가 의회에 없었으니까 당시 구리시 의회는 2020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44점으로 종합 2등급에 이제 랭크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 2022년은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2023년 올해가 전국 기초지방의회들이 다시 청렴도 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제가 결제를 하면서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하는데 2개 항목이 있는데 크게 구성을 되면은
이제 청렴 체감도가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이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냐면은 그 시민들이 느끼는 이제 이 체감도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지난 한 3주, 4주 동안 문제가 되었던 우리 구리시 의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사항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전달된 내용이 결코 긍정적이거나 뭐 호감을 자아내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의장으로서 이제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난제를 가지고 받는구나. 그래서 아까 팀장하고 주무관님하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연말에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그래서 미리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이나 이후에 쭉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 교육도 더 강화하고 현재 의원 행동 강령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야기돼서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것 운영할 때 보니까 저희가 미비했던 것,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다 완결시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26일자로 예를 들면 부패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라. 뭐가 있었냐면은 현재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아서 출석 정지가 되면 의정 활동비도 깎아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겁니다. 그다음에는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구속 기간 동안에 의정 활동비를 주지 않도록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을 하라 등등의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다 반영해서 제도 정비하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 보면은 우리 뭐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라든가 의원 겸직 사항 점검 및 신고 사항도 규정에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지난번 설명드린 우리 경실련에서 조사할 때 구리시가 왜 보수 공개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낼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 구리시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번 일로 인해서 끼쳐진 것들이 걱정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제가 그 보고했을 때 그다음에 그때도 우리 같이 참석했던 언론인들께서도 그 당시는 이제 신동아 의원님의 그 보도와 관련된 그 공무원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공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셨고 또 지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번 주 초에 우리 그 구리시 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서 오전에 집회를 하시고 그 대표자들이 제 방에 와서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의장으로서 공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기자님들께 의장으로서 사과한 부분은 그건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홈페이지에다가 사과문을 공개해야 그걸 사과문으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계속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의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브리핑 시간에 그냥 설명드리는 걸로는 미진할 것 같아서 저의 공개 사과문을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사과문은 오늘 낭독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구리시 의회 홈페이지에도 의장으로서의 이번 일들과 일련의 일들에 관련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받으셨을 테니까요. 구리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역대 구리시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구리시의 의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아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이경희 의원의 명예훼손 피서권과 관련한 일들이 일파만파 터져서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구리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 구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이 요구한 2건의 징계권은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대 2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가 결정되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당 의원은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공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협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및 외부 여론과는 별개로 구리시의회는 행정수행이 합법적이고 한목적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이는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8명의 시의원들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키며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5월 17일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 그냥 솔직한 제 느낌을 시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해야 될 역할, 의회가 가져야 될 가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아까 이제 주례보고권에서는 질문이 없으셨고 이후 현안에 관해서 조금 제가 보충해야 될 그런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그것도 역시 제가 성실하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수목 특위위원장이 지금 누가 거론된 겁니까? 현재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한다는 개념을 상설된 위원회에다가 그 기능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장이 신동아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 신동아 의원과 이경희 의원이 징계 대상으로 지금 요구되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일단 소집할 권한은 그 위원장이 일단 소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규칙 안에 보면은 징계의 당사자가 되는 분은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제척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운영위원 6분이 모이셔서 회피 또는 제척이 되면 이제 운영위원장이 현재 원래 윤리특별위원장이어야 되는데 제척되면 간사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용현 의원이 간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좀 서로 그 의원님들이 논의해야 될 것은 지금 2건의 징계 요구가 동시적으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처리할지 그걸 동시적으로 병합해서 처리할지 이런 부분도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그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 윤리위가 제가 보기에는 초유의 상태가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신동아 의원이 배척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외돼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조금 의아했더니 이경희 의원 같은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아니 이게 합당한가 또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저희가 알기로는 단톡에서 이제 오고 같은 사항이 문제가 돼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윤리위는 이것이 현재의 제도는요. 예. 그러니까 제도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보통 경찰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상식적 수준에서 이게 저게 고발이 돼 고소가 돼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고발 고소건이 되면 그 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에 고발하면 이 건이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기서 수사해서 결정하는 거고, 뭐 또는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결정하는 거고, 고소하면 그 고소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거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의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원 연명 5분의 1 이상의 연명을 받으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정해놨고, 여하튼 그러니까 신동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뭐 보도가 어찌됐고 같이 그거는 이제 외부의 평가이고, 내부적으로 보자면 김한슬 의원의 2명의 의원이 징계 요구를 의장에게 제출했으니까 안건이 말하자면 성립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희 의원에 관한 건도 뭐 그게 어떤 사항인지 그건 둘째치고, 일단 정은철 의원의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징계 요구 심사가 요청되어졌고, 현재 절차는 의장이 이 건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될 건인지 안 할 건지 뭐 심사하거나 판단할 아무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장은 그렇게 접수됐을 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기라고 되어 있으니, 자 이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건이 지금 심사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한승무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건은 이건 무슨 징계 건이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건 이제 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보라. 근데 이제 그동안 마침 아까 점심 먹으러 갔더니 국회에서도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막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화면에 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하는 이런 막 그림이 나오는데, 저희 지방자치법도 국회법을 거의 원용해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4가지도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경고 및 사과, 출석 정지, 제명이 국회의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실제 죄가 안 되고 되는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 이제 그동안 이런 일들을 서로 안 한 이유는 이제 동료 의원들 간에 뭔가 징계를 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서로 어렵다는 점들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구리시의회가 운영되면서 그간에 뭐 물의를 일으킨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에 그게 동시적으로 2건이 발생을 하니까 심히 좀 자괴감도 들고, 여하튼 제가 뭘 잘못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하튼 절차에 따라서 잘,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